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제 이웃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셨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셨죠. 30년 넘게 한결같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옆 가게들은 하나둘 커져가는데 김 사장님 가게는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김 사장님은 게으르지도 않았고 불친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사장님 좋은 분인데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이번 주에 물건 들어온다고 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잃어버린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운이라는 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릅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좋은 공기 속에 있으면 숨쉬기가 편하고 탁한 공기 속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운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종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친절해 보일 수도 있고 능력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저는 오늘 이 5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마다 실제로 제가 보고 겪은 일들을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조금씩 1,000원씩이라도 넣으면 1년이면 36만 5천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큰 돈이 되죠. 그런데 신뢰라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통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길 때마다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면 파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파산하면 다시 통장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똑똑하셨어요. 명문대를 나오셨고 일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셨어요. 다음 주까지 보고서 드릴게요 하고는 2주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습니다. 바쁘시겠거니 깜빡하셨겠거니.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를 뽑는데 박 부장님은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뽑혀야 할 뿐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인사팀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임원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 부장, 일은 잘하는데 약속을 못 믿겠어.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엔 불안해.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라는 통장이 파산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신뢰라는 통장이 비어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학력도 그리 높지 않았고 말솜씨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눈도 많이 내렸고요. 그날 이분은 거래처에 물건을 배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화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하고 말았을 겁니다. 날씨도 안 좋고 차도 고장 났으니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물건을 직접 들고 갔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이분을 보고 거래처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내일 와도 괜찮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제가 오늘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 한 번의 행동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 거래처는 지금까지도 15년째 이분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을 소개해줘서 지금은 거래처가 1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신뢰라는 통장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큰 이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뢰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명부터 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깜빡했어요. 다음에는 꼭 지킬게요. 그런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속의 무게를 모릅니다. 약속을 그냥 말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약속은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계약입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은 빚이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어린 마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겁니다. 시간의 빚, 기대의 빚, 신뢰의 빚을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의 신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용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모두 지키셨나요? 혹시 나중에 연락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가볍게 하고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있잖아, 맨날 다음에 보자고 하는데 언제 다음이야? 솔직히 믿음이 안 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기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뢰 통장에 잔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또 지키고 계속 지키다 보면 어느새 쌓이는 겁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요. 그런데 반대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신뢰도 한 번의 배신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무서움이자 신뢰의 가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사 사장님은 직원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한 약속 중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요? 있다면 왜 지키지 못했나요? 처음에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대요. 변명부터 늘어놓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변명할 거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한 약속 중에 아직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요? 있다면 내일 당장 그 약속을 지키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게라도 지키는 게 영원히 안 지키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약속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약속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약속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게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신뢰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값진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운이 따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젊었을 때는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운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화를 잘 내셨습니다. 회의 중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직원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혼을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에 대한 열정,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팀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만둔 한 직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언제 화를 낼지 몰라서 출근하는 게 공포였어요. 실수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실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이 만든 악순환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실수가 늘면 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떠나갑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함께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더 이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팀을 이끌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이분을 봐왔지만 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큰 실수가 있었어요. 한 직원이 중요한 거래처에 잘못된 견적서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금액을 10배나 잘못 적어서요.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가 왔고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죠. 이번엔 사장님이 화를 내실 거라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조용히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직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예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화를 내셨으면 저는 아마 회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이 회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힘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지킬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0초를 기다리세요. 화가 날 것 같으면 말하기 전에 속으로 10가지 세어보세요. 천천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은 대부분 순간적입니다. 10초만 참으면 그 뜨거운 감정이 조금 식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과 사람을 분리하세요. 화가 나는 건 대부분 상황 때문이지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직원이 실수한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실수한 거예요. 배우자가 약속을 잊어버린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깜빡한 거고요. 상황은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한 화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세 번째, 나중에 후회할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날 때 하는 말은 평생 후회할 말이 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제가 가족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요. 나중에 사과했지만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잠시 자리를 뜨는 게 낫습니다. 미안한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잘 익은 사람은 화가 나도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화가 나.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감정이 덜 익은 사람은 화를 그대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울 수 없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날아가는 화살이다.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면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실수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건 사람을 따라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운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곧 운을 부르는 능력인 셈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것 같으면 10초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말도 잘하고 계획도 멋지게 세우고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말만 많고 실천은 없다는 걸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말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을 잘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인맥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었습니다.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업 계획서 완성할게요. 2주가 지나도 초안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자 소개해 줄게요. 3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첫 매출 나올 겁니다. 3달이 지나도 매출은 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시겠거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겠거니. 그런데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요. 다른 일이 급하게 들어와서요. 처음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변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말은 잘하지만 실천은 안 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도 시간도 다 날아갔어요. 하지만 더 큰 손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생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기로 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하면 저는 속으로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정말 연락이 오는지 확인해요.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하지만 3번 이상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도 말만 많아지고 실천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말이 별로 없으세요. 회의를 해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 질문을 해도 짧게만 대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말은 적지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어요. 다음 주까지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자세한 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과 일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니까 제가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분께 가장 먼저 연락합니다.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계획을 말하고 하는 사람은 계획을 실행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고 하는 사람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 말 중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게 몇 개나 되나요? 다이어트 해야지 실제로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나요? 책 읽어야지 실제로 책을 펼쳤나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지 실제로 전화했나요? 저축해야지 실제로 돈을 모았나요? 만약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줄이고 실천을 늘리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나 이번 달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라고 여기저기 떠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과를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요. 책을 읽고 싶으면 나 올해 책 100권 읽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한 권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권 읽으세요. 1년 뒤에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축을 하고 싶으면 나 이제부터 돈 모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10,000원이라도 통장에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10,000원 넣으세요. 1년이 지나면 360만 원 이상이 모여 있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희소합니다. 희소한 사람은 귀합니다. 귀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행동하세요. 말 한마디 줄이고 행동 한 가지 늘리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요즘 달라졌네? 믿음직스러워졌어?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운이 따라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뒷담화라는 말 아시죠?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칭찬이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흉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깎아먹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뒷담화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죠.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사실은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진짜 별로야. 일도 대충 하고.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함께 수군대면서 공감대를 느끼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품격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흉을 봤어요. 그 사람은 말이죠. 일은 잘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다 부하 직원들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맞장구를 치려다가 선배님 얼굴을 봤습니다. 선배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배님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사람의 품격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남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거야. 방금 그 사람 봤지? 저렇게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은 나도 뒤에서 내 흉을 볼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른 사람 흉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분위기도 좀 어색해지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흉을 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흉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뒤에서도 내 흉을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뒷담화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뒷담화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제가 누군가의 흉을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 제 흉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결국 저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라는 직원이 B라는 동료 흉을 C한테 봤어요. B는 일도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 B에게 전해졌습니다. B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어와의 관계가 나빠졌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가 B 흉을 저렇게 보는데 나도 뒤에서 내 흉을 보겠네. 그래서 C도 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일은 잘했지만 아무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의 독 때문입니다. 한번 독을 뿌리면 그 독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공기 속에서는 아무도 숨을 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김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항상 다른 사람 좋은 점을 이야기하세요. 회의 시간에도 이번에 박 대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식사 시간에도 이 과장님은 정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웠어요. 저렇게까지 칭찬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 팀장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김 팀장님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말은 퍼져나갑니다. 김 팀장님이 내 칭찬하시더라. 이렇게요. 그러면 칭찬받은 사람은 김 팀장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 팀장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말은 독과 같아서 뿌리면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것인가, 독을 뿌릴 것인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어질 때 그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이야기하세요. 본인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말하세요. 그 사람 이런 점은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자,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질투라는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질투를 많이 했어요.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러웠고 동료가 승진하면 속이 쓰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운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대학 동기 중에 성공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대박이 났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SNS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다. 축하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저 친구만 잘 되지? 나도 열심히 사는데. 그 감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 SNS를 보면서 저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민수 생각하느라 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비교하느라 제 작은 성취들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질투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이야. 그 에너지를 내 발전에 쓰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민수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배우기로 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내가 배울 점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민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끈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수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해. 나한테 조언 좀 해줄 수 있어? 민수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고 몇 시간 동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조언들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저도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습니다. 민수만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뤘죠. 나중에 돌아보니 그 변화의 시작점은 질투를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질투를 버리고 배움으로 바꾼 그 순간이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거든요. 제가 민수를 질투한다고 해서 민수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리고 질투는 전염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질투하면 그 감정이 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불평만 할까? 결국 질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 기회도 떠나고 기회가 떠나면 운도 떠납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선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누가 성공하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친구가 사업에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고객을 소개해 줍니다. 후배가 좋은 결과를 내면 SNS에 축하 글을 올려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 씨 주변에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영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선영 씨가 자기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으니까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선영 씨한테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이런 프로젝트 같이 할래요? 선영 씨,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선영 씨는 직접 성공을 쫓아다니지 않았는데도 성공이 선영 씨를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선영 씨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운의 순환입니다. 내가 남의 성공을 축하하면 남도 내 성공을 축하해 줍니다. 내가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남도 내 기쁨을 함께 나눠줍니다. 반대로 내가 남의 성공을 질투하면 남도 내 성공을 질투합니다. 내가 남이 넘어지길 바라면 남도 내가 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투의 악순환을 선택할 것인가,
축하의 선순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일단 축하부터 하세요. 진심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축하의 말을 하세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나한테도 조언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성공을 축하해주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둘째, 여러분이 실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직접 듣고 그걸 여러분 인생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질투를 배움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촛불을 끄려는 사람과 함께 촛불을 밝히려는 사람. 남의 촛불을 끄려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질투하고 방해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주변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촛불이 꺼지니까요. 반대로 함께 촛불을 밝히려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축하하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주변이 점점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촛불이 켜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축하해 주세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을 빼앗는 5종류의 사람들이요. 첫째, 신뢰를 잃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작은 이익을 위해 명예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불안해집니다. 셋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천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됩니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 뒤에서 흉을 보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 품격이 낮아집니다. 다섯째, 질투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이 넘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부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이 5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의 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금 두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운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침착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축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침착한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축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모이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세요.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했으면 정말 연락하세요. 다음에 밥 먹자고 했으면 약속을 잡으세요. 둘째, 화가 날 것 같으면 10초를 세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세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사람은 칭찬하세요. 진심으로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운이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거나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운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 속에 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러면 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내일의 운을 만듭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 3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으며 가족도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빈손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정체성, 관계, 시간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은퇴 후 망하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대기업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임원이 되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그를 빼놓고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손에 쥔 그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사업을 할 시간이다. 40년간 남의 회사를 키웠으니 이제는 내 것을 만들 차례라고요. 그는 망설임 없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 원두를 볶고 손님이 없는 가게를 지키고 밤 10시에야 집에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년 후 그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일했던 것은 일이 아니라 회의였고 결제였고 지시였다는 것을요. 그는 진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쁜 것과 일하는 것을 착각했던 겁니다. 김 사장은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떠났고 친구들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요. 박 부장은 김 사장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업 같은 모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예금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으니 이제는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낮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남편이 불편했던 겁니다.
박 부장은 아내를 돕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방해만 된다고요. 자녀들도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부장은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과는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박 부장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없어졌으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갔고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 박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있었지만 가족이 없었다는 것을요. 40년 동안 그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교사였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를 믿었고 동료들은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요. 하지만 은퇴 후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학교 출입증도 반납했고 학교 이메일도 닫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각자의 명함을 교환했고 자신의 일을 자랑했습니다. 이 선생은 명함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이 선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창회를 일찍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밥 한번 먹어요. 이 선생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제자는 계속 자신의 회사 이야기, 성공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선생은 듣기만 했습니다. 제자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라는 직함이었을까? 나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 라고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릇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물컵은 물을 담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의 용도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릇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의사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문제는 은퇴하는 순간 그 정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일까요? 교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자신을 직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 사장이 망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원이라는 정체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임원이었던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직함 없이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은퇴 후에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명함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있는 것만 귀하게 여깁니다. 쓸모있는 나무는 베어지고 쓸모있는 말은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오래 살고 쓸모없는 말은 평화롭게 늙어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용하니까 이렇게 관계를 만듭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쓸모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박 부장이 고독한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모두 이익 관계였습니다. 함께 일했기 때문에 친구였고 서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진짜 관계는 쓸모없는 관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고 아무 목적 없이 이야기하고 아무 도움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명함 없이도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은퇴해도 명함이 없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당신을 찾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 그 숫자가 5명도 안 된다면 당신은 외로운 은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춤이 곧 나아감이다 라고요. 현대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쁜 것이 곧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중요한 사람이고 일정이 빽빽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쁨은 의미가 아닙니다. 바쁨은 그냥 바쁨일 뿐입니다. 이 선생이 자존감을 잃은 이유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에 갔고 수업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오후가 되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이 빈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빈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은퇴는 당신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쁨으로 채울 것인가, 의미로 채울 것인가. 첫 번째 원칙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회사 일만 했던 사람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고 그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김철수, 안녕? 오늘은 무엇을 할 거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시도해 보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고 요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회사와 관련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3개월 후 당신은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나는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2번째 원칙은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 진짜 친구입니까? 명함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은퇴 후 당신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익관계였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신 진짜 관계를 찾으십시오. 명함 없이도 만날 사람을 3명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시오.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만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커피를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 이야기, 성공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으로서 만나십시오. 요즘 기분이 어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목적 있는 만남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몇 달 후 당신은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당신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이 아니라 할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관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있으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3번째 원칙은 시간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하루 24시간이 모두 주어집니다. 이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바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은퇴했다고 해서 늦잠을 자지 마십시오. 늦잠은 당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대신 아침 30분을 산책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걸으십시오. 이것은 명상입니다. 걷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3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지도 말고 TV를 보지도 말고 그저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재설계입니다. 4번째 원칙은 돈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생각합니다. 김 사장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월급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창업 충동을 경계하십시오. 만약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최소 3년은 기다리십시오. 은퇴 후 3년 동안은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당신이 급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되도록 천천히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돈입니다. 그러니 아껴 쓰십시오. 은행에 예금하고 조금씩 쓰십시오. 그리고 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돈은 성공의 증거가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재배치입니다. 5번째 원칙은 자존감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존감을 잃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도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작은 성취에서 시작됩니다. 큰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작은 것 하나를 성취하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림 한 장을 그렸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 이런 작은 성취가 당신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자존감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 생깁니다. 동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공원을 청소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의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재건축입니다. 김 사장을 기억하십니까? 3억을 날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책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경영서적만 읽었습니다. 철학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김 사장은 그 문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임원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김철수였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도서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전직 교수였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 이야기, 삶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으로 목적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1년 후 김 사장은 도서관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시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박 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요. 박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관계, 나에게 관계가 있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몰랐어요. 4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아내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일 이야기, 돈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고요. 박 부장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꿈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렌터카를 빌려서 아무 계획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박 부장은 평생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웠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들은 도자기 공방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도자기를 만들었고 박 부장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요. 1년 후 박 부장의 우울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도 줄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라고요. 아내와의 진짜 관계가 시작된 거라고요. 이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명함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우연히 동창회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선생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니?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김영수야. 가게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냥 김영수지. 이 선생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민호다.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그냥 이민호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민호 안녕?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민호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아니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선생님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이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만난 겁니다. 6개월 후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선생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것을요.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망하는 이유는 3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착각, 관계의 착각, 시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직함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이익으로 판단하고 시간을 바쁨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직함은 사라지고 이익관계는 끊어지고 바쁜 시간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정체성을 재구성하십시오. 당신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둘째, 관계를 재배치하십시오. 명함 없이도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시간을 재설계하십시오. 바쁨이 아니라 의미로 시간을 채우십시오. 넷째, 돈을 재배치하십시오. 퇴직금은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5째, 자존감을 재건축하십시오. 작은 성취와 타인에 대한 도움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지켜줄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 박 부장, 이 선생, 그들은 모두 바닥을 쳤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찾아올 사람 말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도 당신과 함께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 그 숫자가 5명도 안 된다면 지금부터 관계를 재배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명함을 벗겨낸 당신은 누구입니까?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을 빼면, 교사라는 정체성을 빼면, 의사라는 정체성을 빼면 당신은 누구로 남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정체성을 재구성하십시오.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결정할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0년간 은퇴자 상담을 해온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은퇴자를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함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간을 의미로 채웠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았지만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입니다. 은퇴는 비워짐이 아닙니다. 은퇴는 채워짐입니다. 당신이 평생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진짜 관계,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의미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은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인생은 명함 없이 시작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끝나고 당신이 오직 당신 자신으로만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김 사장은 3억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박 부장은 직장을 잃었지만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선생은 명함을 잃었지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은퇴하면서 무언가를 잃을 겁니다. 직함, 권력, 바쁜 일상, 이런 것들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무언가를 얻을 겁니다. 자유, 시간, 진짜 관계,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을 얻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얻게 될 것을 기대할 것인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어온 경험, 당신이 가진 지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은퇴를 앞둔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그 친구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들으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들으면 그것은 답이 될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